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사소송법 선택형 강의입니다. 레인보우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 교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조문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법전 민사법 조문은 옆에다가 좀 펼쳐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앞부분은 이제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조문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잖아요. 절차, 요 약속, 매뉴얼 요거를 모르고 어떻게 머릿속에서 풀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은 꼭 보셔야 되고, 요게 우리 사령이나 이런 거 할 때 조문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절차법을 조문 없이 공부한다 좀 곤란합니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문을 한번 보고 기억을 떠올리는 것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문은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이 법전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조문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택형 강의예요. 근데 이론 강의가 아니죠. 가끔 선택형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론 강의에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 선택형 강의 완강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양이 많잖아요. 그나마 이 레인보우는 이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넣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이제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양이 좀 많죠. 우리가 68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론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선택형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방법은 선택형 문제 중에 이제 임의로 뽑아서 그것만 같이 보고 나머지는 각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선택형 이 강의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요,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론들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객관식 지문에 좀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민사소송법의 이 체계, 숲, 어떤 쟁점마다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지문들은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건 삭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형 지문, 선택형 강의를 듣고 선택형 문제를 푸는 이유는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선택형 개수를 잘 맞으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선택형 문제 자체가 우리 사례나 기록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례들과 조문들로 엮여 있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특히 우리 시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이 벽이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는 선택형에만 나오는 판례 또는 조문, 이거는 사례형에 나올 수 있는 판례, 조문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형을, 물론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선택형 높은 점수를 받는 거지만, 결국 민사소송법 전체에서 중요한 조문이나 판례를 스크린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선택형 교재도 단권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단권화라는 게 새로운 내용을 여기다가 막 가필하거나 이런다기보다도 최대한 양을 줄이는 거죠. 그래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근데 양을 줄이려면 중복되는 거는 좀 지워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복되는 거는 금방 보겠죠. 앞에서 봤던 지문이 또 나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읽어가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과감하게 중복되는 거는 싹 지울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중복되는 거는 그냥 지워달라고 할게요. 좀 고민을 했어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은 것만 지울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지울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표현이 좀 바뀌어서 다른 내용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거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5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일단은 5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형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예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죠. 왜냐하면 이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문제예요. 문제와 정답이 다 공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 건 의미가 없죠. 물론 이 정도의 의미는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를 실제로 문제에 접목시켜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바르는 것보다는 암기에 있어서 조금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틀린 부분을 왜 틀렸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해나 암기가 좀 더 선명해지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냥 이 지문을 하나의 나왔던 문제니까요. 숙지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 번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형 실제 시험 가서요. 똑같은 지문, 여기서 똑같다는 건 진짜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 똑같은 문제들은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똑같지 않은 문제들은 뭐 최신 판례라든가 최신 조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주 어려운 지문이거나. 근데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지문은 우리 적어도 민사소송법 선택형에는 못 풀 정도의 어려운 지문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출문제, 그다음에 좀 어렵다 그러면 구석에 있는 조문, 그다음에 최신 판례, 그다음에 판례를 조금 어렵게 비교하는 문제,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려고 애쓰시지 말고요. 뭐 풀었으면 뿌듯해하고 틀렸으면 좌절하고 이런 의미 없는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지문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양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 하루 뭐 한 시간 이내로 다 볼 수 있도록 한 권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차차 하고 싶은 얘기는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교재를 보시면 이제 머릿말 지나서 목차가 있죠. 이 목차를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 이론 공부하실 때도 똑같이 하셨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뭐 1회독한다, 2회독한다 이때 목차를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2회독 정도 하면서 목차를 보면 그냥 목차는 그냥 글이죠. 그냥 글씨입니다. 따로 놓을 거예요. 이게 이제 4회독, 5회독 정도 되면 그래서 민사소송법 전체적으로 좀 회독수가 늘어났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목차를 보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목차를 따로 읽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목차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뭐 이 체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불이타에도 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에 있어서도 효율이 좀 생깁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찾으려면 내가 이 물건을 어디다가 넣어놓는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수험이니까요. 그래서 목차는 소중하긴 한데 뭐 지금 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넘기시고 이제 총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사소송을 그 이론 강의 때 항상 민사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개괄을 하잖아요. 뭐 소장 접수부터 시작해서 소장 부분의 송달과 또 상대방의 답변서 내고 그다음에 원피고의 준비 서면 공방이 있은 이후에 이제 판사님이 변론 종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를 하죠. 그러면 그 판결문의 정본이 각자 이 당사자한테 송달이 되면 이제 해당 신급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우리 항소 기간이 있잖아요. 14일이죠. 그게 이제 기다렸다가 둘 다 항소를 안 하면 이제 확정돼서 기판력이 생길 거고요. 항소를 한쪽이라도 하게 되면 이제 항소심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갑니다. 물론 항소 인지대는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럼 항소심 법원은 소송 기록이 접수됐습니다라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항소인, 특히 항소인에게 해주죠. 물론 피항소인에게도 해주는데요. 항소인이 의미가 있죠. 그럼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개정 조문이 있죠. 3월 1일부터 접수된 항소심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고 4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제 항소를 기각하는. 우리가 이제 상고심에서는 20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상고기록 접수 통지 받고 20일 내에 안 내면 바로 상고 기각되잖아요. 이제 그 항소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소심은 똑같이 1심처럼 쭉 뭐 속심이니까요. 뭐 필요하면 증거수사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똑같이 항소심도 변론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를 하죠. 항소심 선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자판을 하죠. 물론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뭐 이건 항소 기각이겠죠. 항소를 인용해서 뭔가 새로운 판단을 할 때는 일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래서 항상 이 원심 판결 취소한다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판단을 할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줘라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 사람은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상고죠. 똑같은 절차로 상고로 가는데 오늘 상고심은 1심, 2심과 다른 점이 법률심이죠. 그래서 법률 문제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상고는 절대적 상고 이유와 그냥 일반적 상고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 상고 이유는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고, 절대적 상고 이유로 정해진 것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상고할 수 있죠. 그래서 상고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이 인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상고 이유가 있으면 상고심 본안 판단을 해서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상고심은 특이하게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상고심 사건들이 사실은 심리불속행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안 가서 어떤 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대법원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요, 더 이상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확정이 됩니다. 이제 그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재심은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 판결, 재심 대상 판결을 뒤집을 거냐라는 판단, 이렇게 2단계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가 돼요. 그 절차에 맞춰서 민사소송법 교재가 쓰여 있고요. 이 책도 똑같이 그 편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 총론부터요. 민사소송법 중에 총론, 재미없는 부분이죠. 민사소송이 뭔지 이런 재미없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요.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가사소송이죠.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이 따로 있어요. 이제 가정법원에서 하는 사건들이죠. 이 가사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자, 이 문제는 가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사소송법에 뭐 가류, 나류, 다류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외우셔야죠. 뭐 일단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풀 수 있는 거, 이건 가사사건 같은데 그럼 그대로 가면 되고요. 이건 가사사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민사사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아니라 기억이네요. 기억. 자,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면 민사사건이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이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혼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자료라고 하잖아요. 이혼에서의 위자료 청구나 사실혼에서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본질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입니다. 다류에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니은. 자,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거든요. 이건 우리 일반 민사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원인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가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틀리기 딱 좋죠. 협의상 이혼이 방점이 있습니다. 디귿.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소이등 청구니까 이거 일반 민사 사건이죠. 그런데 부부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거랍니다. 근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죠, 유효고. 따라서 이 부부간의 명의신탁 해지는 가능해요. 우리가 무효면 해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유효니까요. 유효니까 해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과 민법에 의한 일반 민사 사건이지 가사 사건이 아닙니다. 리얼.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그 원인이 상간행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라면 위자료 청구겠지만 그게 아니라 배우자 이외의 제3자. 얘가 결국 상간남, 상간여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 다류의 가사소송입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그렇다고 지금 가사소송법을 뒤져가지고 다 외울 거냐? 그건 너무 오버 같고요. 여러분들 있죠. 요 기출문제에서 뭐 디귿이랑 니은 정도가 좀 헷갈릴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사소송이 나오는 사실혼, 이혼 뭐 이런 것들은 가사소송, 명의신탁 해지, 부부라도 이거는 일반 민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송이 있습니다. 비송. 말 그대로 소송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는데요. 일반 소송과 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민사사건 중에 우리가 소송 절차로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비송입니다. 비송은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2번. 자, 비송사건에 그렇죠. 기본법이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맞습니다. 3번. 자,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 적용 대상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3번 지문은요.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법을 일일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건 사실 법무사 쪽, 법무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 혹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비송사건은 이제 법무사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은 법인, 신탁, 공탁, 경매, 회사 경매, 사채, 청산, 상업 등기,
주로 이제 법무사 영역에 있는 것들, 비송사건 절차법에 두고 있습니다. 자, 가사소송법의 비송사건에는 그럼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지 않느냐? 준용하죠. 가사소송법에도 비송사건이 있고요. 그 비송사건에는 당연히 비송사건 절차법이 준용됩니다. 자, 비송사건의 특징인데요. 이건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편면주의가 원칙이고요. 우리 그 소송에서의 특징, 이당사자 대립구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좀 보시면 몇 번에서 봤죠? 3번 신탁공탁, 회사 경매, 사채, 청산, 상업 등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니죠. 자, 3번 문제요.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요. 1번. 자,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청구됐는데 이게 비송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이거 비송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그렇다고 하면 비송사건으로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비송사건에 대해서 이 법원이 할 수 있는 그 토지관할이 없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예외입니다. 그 해설에 한번 보시면요. 해설의 1번. 자, 이 비송사건을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각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잘못 청구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1번 그 읽은 내용,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일반인은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비송사건 절차법 저도 많이 안 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각하 이렇게 하면 좀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물어보고 뭐 이송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외긴 하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원칙은 각하다.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자, 가사소송 사건 또는 가사 비송 사건으로 규정된 경우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과 같이 민사사건이면 이거 가정법원에서 해야 하냐 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X입니다. X.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애매한데요. 우리가 가사소송법을 꼼꼼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느낌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나오면 그냥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소송 사건이나 가사비송 사건으로 우리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민사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 법원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전속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고요. 자, 민사재판에서 이건 좀 유명한 판례죠.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실관계, 사실인정, 요거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민사재판이 뭐 기속되진 않죠. 그렇지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행정소송인데요. 요건 제소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소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이걸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요. 그럼 수소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송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행정소송에 제소기간을 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각하. 자,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성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 성결문제, 우리 행정법에서의 그 성결문제 아닙니까? 행정처분의 성결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이 무효다. 혹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못하죠. 권한 있는 기관이 할 수 있겠죠. 행정법원이 해야 되는데 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면 누구나 무효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법원도 할 수 있다라는 판례죠. 우리 행정법에서 배운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 양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설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문 그냥 그 자체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굳이 해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그 무효에다가 좀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무효가 아니라 만약에 취소다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법원이 가야 되겠죠. 근데 행정법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3절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 해결 제도. 우리 이제 AD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재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봅시다. 1번 역시 중재만 나오겠네요. 중재는 실무에서도 꽤 있습니다. 특히 상사 중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실무에 나오시면 꽤 많이 할 거예요. 자, 중재 1번 지문. 중재는 이런 겁니다. 좋은 말이네요. 이게 중재의 정의예요.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기로 합의해야 됩니다. 일단 합의해서 그 중재인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대안적 방법이죠.
맞는 말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온 이제 중재 판정이 집행 권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맞는 말. 일단 중재법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상식 아닙니까? 상식. 중재 판정이 집행 권한이 되려면 집행 권한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강제 집행하려면 당연히 법원이 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거 없이 그냥 중재 판정, 이거는 판사가 아닌데 중재인이 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죠. 자,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중재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아니죠. 이거 잘못됐네요. 중재법에는 중재 판정 취소 사유들이 규정이 돼 있지 우리 민사소송법에 재심 사유를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이나 준재심 사유가 아니라 우리 중재법에 있는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4번. 자, 국제상거래에서, 그렇습니다. 국제상거래에서 특히 중재가 많이 활발히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협약으로 이게 그 협약 가입국들, 체약국들에게 어떤 의무가 지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맞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 협약이 이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인데요. 이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요. 웬만한 나라들, 심지어 뭐 베트남 이런 것들도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협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법원도 이런 것들을 승인해주고 집행을 허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효성이 있는 거죠. 자, 한국에는 중재법에 기해서 맞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삼성동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신의칙, 뭐 부모 신랑 항상 그렇게 외우죠 우리 민소법 1조 2항에 있고요. 이제 부모 신랑. 그래서 뭐 소송 상태 부당 형성 부, 모순행위 금지 모, 그다음에 소송상 권능의 실효 실, 뭐 남용 뭐 소송상 권능의 남용에서 남. 그래서 우리가 부모 신랑 이렇게 외우잖아요, 항상. 이게 이제 민법의 그 신의칙과는 좀 다르죠. 민법의 뭐 이제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어차피 신의칙이라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권리 행사를 하라는 건데 그게 소송행위로 오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소송행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민법은 우리가 뭐 권리남용 금지라든가 실효의 원칙이라든가 금반원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민사소송은 이제 부모 신랑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한번 볼게요. 민법에서도 신의칙 판례들은 그냥 암기하지 않았나요? 마찬가지 민사소송법도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1번. 한쪽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 발생시킬 목적입니다.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어요. 이 청구할 생각이 없는데 근데 관할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련 재판적 같은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데 오로지 관할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병합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남용입니다. 남용. 그래서 신의칙에 위반됩니다. 요거를 소송상 권능의 남용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요. 소송 상태를 지금 관할이라는 그 소송 상태를 부당히 형성시킨 면이 있죠. 그래서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신의칙 위반입니다. 근데 그 해설에 1번 가시면 갑의 을에 대한 청구의 관할법원은 전주인데 병을 넣어서 을과 공동피고로 했다. 뭐 병한테 돈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병의 주소지의 관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피고로 잡았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사례형 문제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형으로 신의칙을 내기는 좀 어렵지만 굳이 낸다면. 그래서 신의칙 위반이고요. 2번.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 이게 뭐죠? 부제소 특약이죠. 해설 2번에 가시면 부제소 특약 이런 게 있어요. 자, 부제소 특약에 위반해서 제기된 소는요. 각하됩니다. 각하. 그래서 해설 2번에 가시면 그 중간쯤에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라는 말 있죠. 그래서 각하시키는 겁니다. 각하. 굳이 따지자면 신의칙상 모순행위 금지, 부모 신람에서 모 쪽에 연결이 되겠죠. 다만 이제 그냥 각하시키지는 말고 이 제소금지 특약은요 실제 실무에서는 좀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범위를 좀 좁게 봐서 제소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시키진 않아요. 좀 이제 의미를 좀 잘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 판례는요. 그 2번 해설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성명의무라는 말 있죠. 성명의무. 제소전 화해로 날리려면 그 전에 한번 성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명 의무까지 인정했어요.
자, 어쨌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지문 2번 부재소 특약하고도 소재기하면 권리 보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데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신의측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다. 3번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항소했어요. 항소. 그런데 이 항소가 이제 추한항소입니다. 추한항소는 뭔지 알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간 지나도 그 사유로 안달로부터 2주 이내에 다시 항소장 넣을 수 있는데요. 그게 추한항소거든요. 그걸 받아줬어요. 항소심이. 자, 그런데 본안 판단을 해봤는데 항소가 이유 없어요. 항소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인이 상고하면서 갑자기 지가 한 추한항소를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모순행위 금지. 4번. 자, 공정증서를 썼는데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무효인 공정증서에 집행 채무자로 표시됐어요. 그러면 나는 다퉈야 되겠죠? 이 공정증서에 내가 채무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효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돈을 갚았다 이렇게 변제를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대금까지 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매수인에 대해서 이제 공정증서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의측이 신의측.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모순행위 금지. 소송상 권능의 실효 이쪽이랑 연결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신의측은 분명합니다. 5번. 자, 신의측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직권 판단이고 정확하죠. 강행 규정. 자, 2번. 자, 1번 역시 신의측 얘기입니다. 법원이 화해 공고 결정을 법원은 이제 화해 공고는 실제로 많이 하죠. 그리고 법원의 재량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한데도 신의측 위반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원이 화해를 한번 시도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니까 위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화해 공고는 그냥 법원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얘기고요. 2번. 자, 의료과호 소송, 의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했네요. 근데 그 왜 변조를 했는지,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증명방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서유축명령 거부 사유 쪽에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증명방해의 경우에 이제 우리 판례는 자유심증서를 취하고 있죠.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해설 2번에 가시면, 그 해설 2번의 세 번째 줄, 당사자 일방의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겁니다. 이게 자유심증설이고 우리 판례 입장이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가서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행위들이 증명 방해다. 아무래도 의료소송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증거가 전부 다 의료기관 쪽에 있으니까. 자, 3번. 1심 법원이 1차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 표기 정정 신청을 원고가 했는데 이게 부적법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피고는 아예 명시적으로 동의했어요. 쭉 진행돼서요. 1심 판결도 됐고 항소심도 본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가 갑자기 표시 정정 신청이 부적법하다. 안 되겠죠. 역시 모순행위 금지 또는 소송상 권능 실효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안 되겠죠. 자, 4번은 지워주세요. 똑같은 거니까. 5번. 자, 원고가 소권을 남용합니다. 항소권 마찬가지. 남용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소용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194조 4항이죠. 나름 194조 4항은 여기 뒤에 있나요? 23년 4월에 신설됐어요. 우리가 최근에 민사소송법이 계속 이러한 그 소송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송을 반복하면 지는 뭐 불편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건이 많아지니까요. 이제 재판이 자꾸 느려집니다. 근데 이 소송 지연에 관한 것은 사실 우리 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를 여기저기 뒀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사실 이 194조 4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문이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194조가 원래 공시용달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194조 3항 여기에 이제 소송 지연 방지에 관한 조문들이 있고 그 뒤에 있어 4항이 바로 이 조문입니다. 직권으로 공시용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송달,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송달을 하는데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송달이 안 되면 진술도 안 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시송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5절, 민사소송 절차의 분류. 자, 요거는 본안소송과 여기에 매칭되는 보전처분, 그 다음에 강제집행 방법, 이걸 연결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민사집행법의 굉장히 기본이긴 한데요. 그러다 뭐 기본을 돌아봐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전처분은 가압류 가처분이 전형적인 보전처분이고요. 가압류 가처분은 거기에 매칭되는 본안소송이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본안에서 내가 얻는 권리가 금전 지급 청구다. 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예요. 금전 아닌 특정물인 인도다. 이 가처분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금전 돈 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 가압류고요. 돈이 아닌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출판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혹은 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요, 돈 문제니까 직접 강제하면 되겠죠. 경매 넣으면 되고요. 가처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도 집행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그냥 가서 인도에 오면 됩니다. 직접 강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이행 불능이 돼서 돈으로 바뀔 수 있으면 가압류가 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자체다라고 하면 이제 가처분이 되겠죠. 여기는요, 강제 집행이 필요 없어요. 이유는 소위 등 청구의 이 판결, 본안 판결이 있으면요, 그냥 가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집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C번에 있네요. C번, 해설 C번. 자, 이전 등기 청구. 등기 청구는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이잖아요. 원래 우리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손잡고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이 판결이 있으면요, 그냥 등기 권리자가 혼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필요 없죠. 그러면 이게 A는 가압류, B는 가처분, 임시주의 아니겠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그 다음에 C는 강제 집행 필요 없음이니까 3번이네요. 3번이랑 5번을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까요? 혹시 특정물의 인도 청구인데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는 없죠.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 예를 들면 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런 건 특정물의 인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자, 1번 민사소송 법규. 지금 계속 우리가 민사소송법 총론 재미없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효력규정, 훈시규정. 효력규정은 다시 강행규정, 임의규정.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 효력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봐도 되는데 하여튼 효력규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고요. 훈시규정은 그냥 권고. 3번 자, 민사소송법에서 임의규정의 의미는 민법에서의 임의규정의 의미와 같을 리가 있나요? 다르죠. 해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 민법, 사법에서의 임의규정은요, 그냥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임의규정이죠. 근데 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의 임의규정은요, 그런 게 아니죠. 소송 규정을 당사자가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우리끼리는 뭐 법원이 아니라 어디 뭐 카페 가서 재판받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라고 해도 소송 절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절차는 안정성과 획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번 민사소송에도 신의 측이 적용됩니다. 우리 지금 봤죠. 자, 5번 판결 선고 기간에 관한 규정은 아직까지는 훈시 규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판 지연의 문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훈시 규정으로 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효력 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재판이 날림으로 하라는 건데 재판을 그렇죠? 빨리빨리 대충 하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아직도 훈시 규정입니다. 해설 5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해설 5번. 해설 5번에 가시면 훈시 규정에 예들이 있네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소송고지의 방식. 소송고지는 서면으로 하는 거고 상대방한테 송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85조 얘기인데 이 소송고지의 방식, 이거 이제 훈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고 뭐 말로 할 수도 있겠죠. 자, 판결 선고 기간 지금 봤죠? 판결 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개월, 소 제기 시부터 5개월.
상소라면 이제 상소장 접수, 소송 기록 접수 시부터 5개월인데 실제로 5개월 안에 선고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간단한 사건 또는 당사자가 별로 다투지 않는 사건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개월은 좀 짧습니다. 자, 선고기일. 선고 기일은 여러분들 선고 기간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선고 기간은 처음에 소장 접수하고 선고가 나올 때까지의 문제고요. 이 선고 기일은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때까지의 기간.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4주 정도 생각하는데요. 짧은 것들은 2주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고 기일 207조는요. 변론 종결 시부터 2주에서 4주. 2주에서 4주. 자, 판결서의 송달. 예, 이것도 2주입니다. 2주. 판결서의 송달은요, 이제 판사님이 판결문을 써서 사무관한테 주게 되면 이 법원 사무관이 이걸 이제 2주 내에 당사자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훈시규정이에요, 훈시규정. 자, 항소 기록 송부. 이것도 2주. 항소장을 내면 항소 기록은 2주 내에 보통 송부하라라고 하는데 늦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이거 상고 이유서가 아닙니다. 상고 이유서가 아니라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은 받고 10일입니다. 상고 이유서 받고 10일. 그 다음에 환송이나 이송될 때 소송 기록의 송부. 이것도 2주로 알고 있습니다. 2주가 좀 많죠. 이런 것들이 다 훈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아마도 강행 규정으로 자리 잡힐 것 같아요. 효력 규정으로 자리 잡힐 것 같은데 우리 402조의 2, 402조의 2 맞죠? 신설조문, 항소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고 40일. 402조의 2 한번 볼까요? 402조의 2, 이건 이제 신설조문이니까 402조의 2, 이거 24년도 신설조문인데 여러분들 교재 있죠? 저는 24년도라서 없나 보다. 402조의 2, 항소유서 제출기간 있습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고 4개월이고요. 신청받으면 1개월 정도는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은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법원은 우리가 재판권과 관할을 배우는 건데요. 재판권부터요. 자, 재판권. 뭐 이론적으로야 재판권이 있어야 이제 관할, 특히 토지 관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관할의 이론을 재판권에서 쓰기 때문에 공부는 보통 관할을 먼저 하고 재판권을 나중에 보죠. 이제 순서대로 우리는 일단 봅시다. 재판권. 자, 1번.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냐? 있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 특히 외국이 무슨 공권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죠. 다만 우리 판례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너무 지극히 맞는 말이죠. 2번. 자, 우리나라 법원에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도 없겠죠. 여러분들 추심금 소송이 뭐예요? 추심명령, 확정된 추심명령을 근거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추심금 청구 소송인데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사실관계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요. 있나요? 해설에? 없네요. 그 해설 2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네요. 이게 이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아마 군무원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미국 상대로 돈 달라고 추심금 청구 소송했던 건데요. 이게 우리 소파 협정에서 이 추심 명령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심금 청구 소송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추심 명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추심의 소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자, 3번. 국제재판관을 결정할 때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에 이게 중요하죠.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이 국제재판관의 기준은요.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하죠. 뭐 실적 관련성만 필요한 건 아닌데 사실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실질적 관련성. 4번. 자,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이 있느냐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봅니다. 특히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 그래서 이 국제재판관에서는요,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말이 꽤 중요합니다. 5번. 자,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사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끼리 일이 터지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하지 말고 외국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합의가 유효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게 해설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5번에 가시면 이 외국 법원을 배타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가 유효하려면 그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척 기피 회피인데요. 제척 기피 회피는 전부 다 이 재판의 공정성, 요걸 이제 담보하기 위한 제도죠. 보통 제척과 기피는 사유는 다르죠. 제척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기피는 재판을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둘 다 공정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척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 기피 사유는 그냥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공정을 해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과 기피는 이렇게 사유는 다르지만 이 그 절차는 같이 묶여 있죠. 그래서 제척과 기피는 같이 절차가 묶여 있고 회피는 뭐 좀 다르죠. 회피는 판사님이 스스로 법원이 스스로 빠지는 거니까 요거는 좀 다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피 사건은 뭐 거의 없죠.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뭐 1%도 안 되고요. 제척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회피는 뭐 재배당을 통해서 알아서 가겠죠.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게 제척입니다. 그래서 1번 제척 사유 한번 볼게요. 자, 41조에 제척 사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조문 41조 펴놓으시고 기억 보겠습니다. 자, 항소심 법관이 당해 항소 사건의 1심 절차의 변론과 증거 조사에 관여하고 판결의 합의와 판결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1심에서 변론과 증거 조사만 했지 합의, 판결서 작성 이런 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41조 제척 사유에서 가장 유명한 5호 전심 관여 중에 관여에 해당하지 않죠. 전심에는 해당되죠. 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전심 관여냐? 그거는 뒤에 나올 테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5호의 전심에는 해당되지만 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담당하는 법관이 자, 그 대상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한 경우 역시 5호가 이제 전심 관여잖아요. 우리가 이제 41조에 제척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호가 이 전심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1번 지문은 관여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전심이 아닙니다. 이 전심 관여에서의 전심은요, 형식적으로 진짜 우리가 1심, 2심, 3심 할 때 그 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과 재심 담당 사건, 이건 전심이 아닙니다. 디귿. 자,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합의부 구성법관 3인 중 1명이 그 종중의 구성원이다. 이게 이제 1호죠. 1호가 해설에 있나요? 1호 해설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냐요? 잠깐만요. 제 책에 있나? 여기 있네요. 해설 리을에 있네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가 아니라 디귿에 있네요. 디귿. 1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관계.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관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디귿은 했고요. 리을. 법관과 당사자 일방이 부부였는데 이혼했어요. 이것도 역시 배우자이었던에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그 해설에 가면 있죠. 리을 한번 보실까요? 리을 보시면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1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었던 사람 역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법관과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이 부부다. 요거는요 제척 사유가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뭐 우리 그 해설에도 있지만 2호 사유도 아니고 4호 사유도 아닙니다. 이건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관과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이 부부다. 이거는 글쎄요 이론 중에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찝찝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제척 사유에 들어맞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면 그건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척 사유는 아닙니다. 비읍. 자, 재판장이 절차를 받지 않은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표시하면 이 증인을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 법관이 재판장이 이미 심증을 가지고 있나라는 의심은 들겠지만 그러나 이건 제척 사유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죠. 판단의 영역입니다.
자, 마지막 법관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전신관여가 아니죠. 관련 있는 형사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했다고 해서 전신관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전심은 1심, 2심, 3심의 전심입니다. 심지어 이건 관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2번부터 다시 풀죠.